와일드 보호란 때 농부들에게 최악의 악몽으로 여겨졌던 메뚜기는 눈 깜짝할 새에 들판을 황폐화시키고 수확물을 파괴하며 대규모 식량 공급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악명 높아졌습니다. 인류는 여러 세대에 걸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메뚜기를 박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곤충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생산 비용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슈퍼푸드로 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미래 식량 혁신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 농작물을 파괴하는 해충을 매년 수만 톤의 식량원으로 전환했을까요? 그 여정은 중국 전역의 현대식 메뚜기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는 이 곤충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특수시설에서 메뚜기는 최적의 성장, 위생, 그리고 영양을 보장하는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성숙 단계에 이르면 조심스럽게 수확되어 최첨단 가공 공장으로 보내져 다양하고 독특하며 놀랍도록 맛있는 식품으로 탄생합니다. 파괴적인 때에서 미식가의 재료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신입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유망한 농업혁명 중 하나를 심층 분석하여 인간이 어떻게 대본을 뒤집어 재앙을 기회로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의 모든 단계를 공개하오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연에서 메뚜기 떼는 항상 파괴적인 규모로 농사를 망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작은 무리가 순식간에 거대한 떼로 성장하여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단 몇 시간 만에 들판 전체를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매년 85억 달러 이상의 농업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식량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여러 국가의 경제를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한때 끊임없는 농업 위기였던 것이 이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해결책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인간의 회복력, 창의력, 그리고 더욱 지속 가능한 세상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충이 미래의 잠재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메뚜기의 순단백질 함량은 60-70%로 소고기의 2배에 달합니다. 또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소화가 잘 되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5,000톤에서 8,000톤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메뚜기 양식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며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으로 불립니다. 거의 무료로 자연적으로 수확되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입을 창출합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저는 메뚜기의 현재 농업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이 파괴적인 곤충을 미래의 새로운 식량원으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조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모든 여정의 시작은 바로 인프라입니다. 농부들은 메뚜기를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잘 정돈되고 깨끗하며 완벽하게 관리되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대식 메뚜기 농장은 대부분 통풍이 잘 되고 자연광이 풍부한 지역에 건설됩니다. 하지만 모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백 개의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각 사육 단위의 기초층은 고운 모래나 톱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습기를 흡수하고 메뚜기의 산란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메뚜기의 발육 및 번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육장 내부 온도는 섭씨 30도에서 35도 사이로 습도는 60%에서 70%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밀폐된 공간에서 여름과 같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물론 번식용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신중한 계획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번식기 동안 메뚜기 농장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활동 때문에 농부들은 이 시기를 생물학적 폭발기라고 부릅니다. 곤충 중 가장 긴 짝짓기 기간 중 하나인 메뚜기는 암컷의 등에 올라타 짝짓기를 합니다. 한 번에 짝짓기는 4시간에서 10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 가장 긴 짝짓기 기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자 전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컷은 다리에 있는 작은 가시를 이용하여 암컷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수정 과정을 거친 후 암컷은 며칠 동안 지속되는 긴 산란 기간을 갖습니다. 번식기에는 농부들이 특수 산란 트레이를 설치하는데 이 트레이는 3에서 5cm 두께의 고운 모래층으로 채워진 얕은 플라스틱 상자로 습도는 약 70%로 유지됩니다. 암컷 메뚜기는 바늘처럼 생긴 산란관을 사용하여 모래 속 깊이 구멍을 파고 더 많은 알을 낳습니다.
한 개체가 낳을 수 있는 알의 수는 20개에서 100개 이상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과정은 번식 주기 동안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단 하룻밤만 지나도 모래 표면은 쌀알처럼 겹겹이 쌓인 알들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낳는 알의 양이 너무 많아 모래 표면 전체를 뒤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트레이를 자주 교체해야 하며 과밀은 산소 부족이나 배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배치의 알을 적절한 시기에 채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암컷 메뚜기의 산란이 완료되면 농부들은 즉시 꼼꼼하게 알을 수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모래층을 헤치며 가장 밀도가 높은 곳에 있는 알덩어리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상아색을 띠는 메뚜기 알은 매우 작고 길쭉한 타원형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컷이 산란 과정에서 생성하는 점액질막이 알을 덮고 있습니다. 이 점액질은 초기 보호막을 형성하고 알뭉치 형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알이 모래와 잘 섞이도록 하므로 안에 있는 연약한 배아가 깨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알을 분리한 후에는 톱밥이나 코코넛 섬유와 살균된 고운 모래를 섞은 특수 부화 트레이에 옮겨 담습니다. 이상적인 수분 함량을 유지하기 위해 혼합 비율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산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습기를 방지하는 동시에 알 주변에 적절한 환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화 트레이를 조명이 어두운 별도의 부화 환경으로 옮깁니다. 온도는 섭씨 30, 32도 이상 변동되지 않도록 하고 습도는 전체 과정 동안 약 70%로 조절합니다. 일십일에서 일십오일 후 어린 메뚜기들은 마치 새로운 삶의 단계를 경험하는 듯 알껍질을 깨고 모래 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갓 부화한 메뚜기의 모습은 성충과 비슷하지만 날개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 메뚜기들은 생장 초기에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소화가 잘 되는 어린 잎을 먹습니다. 이는 탈피 후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옥수수, 파파야, 코끼리풀, 고구마 등 신선한 잎을 먹이로 점차 바꿉니다. 모든 사료는 한 입 크기로 꼼꼼하게 썰어 항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들거나 곰팡이가 핀 작은 잎 조각 하나만으로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밀집된 농업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500마리에서 1000마리 이상으로 유지되는 메뚜기 방목 밀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밀로 인한 결과 중 하나는 스트레스로 메뚜기들이 서로 물거나 심지어 대량으로 죽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려면 매일 청소를 해야 합니다. 시체 제거, 배설물 청소, 습기를 흡수하는 깔집 교체, 고인 물 배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리가 소홀히 되면 몇 시간 만에 수백 마리의 메뚜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곤충과 마찬가지로 메뚜기는 탈피를 통해 자랍니다. 성충이 되기 전 생후 25일에서 30일 동안 5, 6회의 탈피를 합니다. 탈피 과정은 각 단계마다 매우 민감합니다. 농부들은 탈피가 시작되기 전에 사육 환경의 습도를 신중하게 조절합니다. 농장에서는 작물에 직접 물을 주는 대신 일반적으로 가벼운 분무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구석에 축축한 천을 깔아 적절한 수분을 유지합니다. 환경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오래된 외골격이 완전히 탈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지나치게 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탈피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메뚜기의 몸은 유연해지고 거의 반투명해지며 동종 경쟁자 간의 충돌이나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메뚜기 사육 장소를 이동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지막 탈피가 끝나면 메뚜기는 길고 근육질의 몸과 옆으로 깔끔하게 접힌 날개를 특징으로 하는 성충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사육 지역과 품종에 따라 색깔은 짙은 녹색부터 흑빛 갈색까지 다양합니다. 메뚜기는 성충으로 성장하면서 훨씬 더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는 유충이었을 때 여유로운 속도로 먹이를 먹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먹이를 먹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백 마리의 메뚜기 떼가 채소가 가득 담긴 쟁반 하나를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성체 메뚜기의 평균 체중이 250mg에서 350mg인 것에 비해 고수확 메뚜기 품종은 최대 400mg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개체당 하루에 필요한 사료는 약 0.80g에서 1.20g입니다. 메뚜기 500마리를 담은 트레이에는 수확 단계에서 메뚜기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약 3kg의 잎채소가 필요합니다.
메뚜기는 주요 생장 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먹이 외에도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농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나 가벼운 분무 시스템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는데, 이는 환경 습도 유지와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감염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염 물질이 없고 깨끗한 물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물 공급은 메뚜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부들은 성장률을 평가하기 위해 3, 4일마다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먹이 공급량을 시기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 균일한 발달을 보장하고 군집 내 크기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충 메뚜기는 상업적 판매에 적합한 크기에 도달하여 약 30일에서 35일 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필요한 수작업량은 어떤 첨단 농업 기술과도 비교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능력과 정밀성을 요구합니다. 메뚜기는 기계로 채집할 수 있는 다른 곤충과는 달리 전적으로 손으로 채집합니다. 이는 메뚜기의 형태를 유지하고 품질과 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집자는 트레이나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메뚜기에 접근할 때 그물이나 케이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유연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느리게 진행되면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포획된 메뚜기는 통풍을 유지하고 으깨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드러운 망사로 만든 봉지에 담습니다. 숙련된 수확자는 1시간에 10, 15kg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속도와 공감의 결합 덕분에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목표는 모든 메뚜기가 다음 단계를 위해 원래 상태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살아있는 메뚜기를 포장하거나 가공업체로 보내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메뚜기 트레이는 즉시 철저한 세척을 위해 보내지는데, 이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수확 및 운송 과정이 완료된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메뚜기들은 회전하는 물, 적당한 초음파, 그리고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스테인리스 스틸 드럼이 장착된 자동 진동 탱크에 넣어집니다. 이 방법은 메뚜기의 다리나 날개를 부러뜨리지 않고도 모래, 흙, 나무씨, 배설물, 그리고 천연기름을 제거합니다. 세척이 완료된 메뚜기들은 저압의 냉풍으로 건조될 수 있도록 메쉬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조하면 열 충격에 노출되지 않아 원래의 질감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세척 및 건조 후 포장구역으로 운반됩니다. 포장구역에서는 생으로 먹거나 가공할 때 등 용도에 맞게 분류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메뚜기는 가스 치환 포장됩니다. 수확일, 원산지, 영양정보, 보관 권장 사항이 각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공 단계 또한 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메뚜기를 끓는 물에 잠깐 데쳐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 후 살살 말리고 바다 소금과 전통 허브로 양념합니다. 그 후 뜨거운 기름에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튀겨내는데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튀긴 후 메뚜기의 기름을 빼고 신선한 라임즙 몇 방울과 고춧가루를 살짝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신맛과 매콤함, 그리고 특유의 감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제품은 바삭하고 맛있으며 풍부한 영양소가 가득한 특별한 간식입니다. 상큼한 음료와 함께 즐기거나 실험적인 에피타이저로 안성맞춤입니다. 작지만 놀라운 이 별미를 맛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바삭한 식감, 매콤한 한입, 그리고 오늘날 요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 음식의 건강함은 어떠신가요? 메뚜기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농업 해충에서 지속 가능한 슈퍼푸드로 거듭나는 과정은 인간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혁신하고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과 독창성을 강력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세기 동안 메뚜기 떼는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는 농작물을 완전히 황폐화시켰고 그 여파로 굶주림과 경제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귀중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량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연의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메뚜기 사육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메뚜기는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하고 번식 속도가 빠르며 기존 가축보다 훨씬 적은 자원을 소모합니다.
세계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저는 곤충 사육이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기존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현실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공한다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영양학적 이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60%가 넘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소화율이 높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는 세상에서 메뚜기는 바로 미래에 필요한 식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구 문화권에서는 곤충을 먹는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한 심리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곤충에 대해 뿌리 깊은 불편함, 어쩌면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거부감이 논리가 아니라 습관과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밥, 치즈, 굴 같은 음식은 한때 특정 문화권에서 이상하거나 심지어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저는 메뚜기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식 및 가공 과정에서 묘사된 것처럼 조리와 조리 방식이 계속해서 매력적으로 발전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동시에 저는 현대 메뚜기 사육에 쏟는 세심한 관리와 정밀함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온도, 습도, 식단, 그리고 위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이것이 원시적이거나 위험한 식량 생산 방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는 고도로 통제되고 과학적이며 인도적인 과정입니다. 야생 메뚜기 때의 혼돈과는 거리가 먼 오늘날의 메뚜기 농장은 무엇보다도 최첨단 온실과 흡사합니다. 물론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뚜기 양식의 과도한 산업화는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적 또는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을 선견지명과 규제, 그리고 착취보다는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메뚜기를 우리 식량 체계에 통합하는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영양가 있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말입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시적이기도 합니다. 혁신이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때 어린이 책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동물로 여겨졌던 토끼는 이제 세계적인 식량 혁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마리의 토끼가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살코기, 친환경, 고단백 육류 생산에 중점을 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식량 환경에서 토끼 사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끼는 빠르게 성장하고 대형 가축에 비해 먹이를 거의 먹지 않으며 놀라운 속도로 번식하고 최소한의 공간만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토끼 사육은 소규모 뒷마당 농장부터 대규모 상업 농장까지 모든 환경에 적합하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양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토끼를 귀중한 식량 자원으로 사육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토끼를 방제하거나 박멸해야 할 파괴적인 해충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같은 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을까요? 혁신, 식량 안보, 환경 문제,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 습관에 의해 형성된 복잡하고 매혹적인 현대 토끼 사육의 세계로 함께 뛰어들어 보세요. 곧 알게 될 사실들은 이 보잘것없는 동물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역사상 최악의 생태 재앙 중 하나는 전쟁, 기후변화, 질병이 아니라 단 24마리의 토끼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1859년 호주 빅토리아주에 살던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영국 정착민은 고향 땅의 일부를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사냥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 유럽산 토끼 24마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작은 행동이 환경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수십억 마리의 야생 토끼가 호주 전역으로 매년 거의 100km씩 퍼져 나갔습니다. 그 영향은 재앙적이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황폐해지고 토종식물은 사라지고 초원은 파괴되었으며 토양 침식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한때 푸르고 무성했던 초원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300km가 넘는 토끼 방지 울타리를 건설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믹소마증과 RHDV 바이러스가 토끼 박멸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생토끼 개체수는 약 3억 마리로 추산됩니다. 이로 인해 야생토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침입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유해한 침입종 중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송곳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계속 자라는 이빨과 땅을 파는데 능숙한 다리뿐입니다. 어린 풀, 묘목,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거의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면서 토착식물은 벌거벗겨집니다. 이로 인해 땅은 침식되기 쉽고 노출됩니다. 굴을 파는 행위로 인해 땅은 더욱 약해지고 결국 구조물, 도로, 농경지가 크게 무너집니다. 그들은 더욱 무섭게도 폭발적인 번식률을 자랑합니다. 한 쌍이 1년에 수백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멈출 수 없는 개체수 증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토끼는 결코 스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천적이 없기 때문에 토끼는 찾아와 번식하고 땅을 파고 생산적인 풍경을 은밀하게 생태적 죽음의 구역으로 바꿔놓습니다. 풀이 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작은 괴물과 마주하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잔혹한 싸움에 내몰립니다. 이 싸움에서는 귀리 한 알조차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미끼 살포기가 마른 들판을 천천히 굴러가며 향기로운 귀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토끼들의 악명 높은 본능을 달래기 위해 밤에 뿌려지는 깨끗한 먹이에 불과합니다. 길과 그 냄새에 익숙해지자 180년 독이든 핀돈의 독이든 잔혹하면서도 정확한 독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어둠이 시골을 뒤덮을 때 토끼들은 하나둘씩 비밀리에 설치된 맛있는 덫에 빠집니다. 이는 토끼들을 무자비하게 박멸하려는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토끼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끼들의 굴은 여전히 존재하며 땅속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안 치마를 촉진하고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며 이상적인 번식지를 제공합니다. 인류가 이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굴을 파괴하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자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굴착기나 특수 쟁기를 사용하여 최대 0.6m 깊이의 터널을 뚫고 어떤 경우에는 2.5m 깊이까지 파고들어 시야에서 가려진 구조물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토끼 개체수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 당국은 밤 동안 토끼 활동의 흔적이 계속 발견될 경우 굴에 직접 총을 쏘거나 독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토끼들이 굴이 손상된 곳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면 사냥이 마지막 개입 수단이 됩니다. 가능한 선택지 중 개를 이용한 사냥은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성공적인 전략입니다. 비글, 테리어, 러처처럼 민첩성과 예민한 후각으로 유명한 특정 견종들은 토끼를 찾아내 숨어 있는 곳에서 깨우도록 훈련받습니다. 과거 영국과 호주에서는 사람과 개가 이상적인 사냥 조합으로 여겨져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습이었습니다. 독과 덫을 대체하는 이 방식은 여전히 환경 친화적인 대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끼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냥꾼이 대응할 시간은 몇 초도 되지 않습니다. 힘은 필수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심, 빠른 반사신경, 그리고 예리한 지형 감각뿐입니다. 토끼는 순식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빽빽한 덤불 속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격이 어렵습니다. 사냥에 능숙한 사람은 기다리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본능과 타이밍에 따라 반가쇠를 당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골판지 상자와 낡은 금속 바퀴로 만든 수제 덫은 숲 깊숙한 곳이나 무성하게 자란 들판 가장자리에서 은밀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토끼를 덫으로 유인하기 위해 당근, 포도, 용암과 같은 매력적인 미끼를 덫입구 바로 옆에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골판지로 만든 덫은 지면 바로 아래 묶고 대나무, 플라스틱 병, 막대기로 만든 간단한 방아쇠를 장착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뚜껑이 바로 닫힙니다. 사실 모든 토끼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토끼를 가축화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키우면서 토끼는 매우 유용한 가축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토끼고기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그 뒤를 따릅니다. 토끼고기의 연간 생산량은 약 120만 톤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토끼를 사육하는 현대적인 농장에서 사육하는데 이 농장은 번식부터 관리 및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폐쇄형 순환 방식으로 관리하며 각 단계는 기술을 활용하여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단일 농장은 매년 수만 마리의 토끼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존율은 매우 높습니다. 한때 자연적 위협으로 여겨졌던 토끼는 놀라운 변화를 거쳐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원이자 현대 농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 농장의 번식 과정은 유전 물질의 품질과 번식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토끼의 자연스러운 교미를 유도하는 대신
인공 수정을 활용합니다. 배란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건강한 수컷 토끼의 정자를 추출하여 암컷 토끼에게 주입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유전적 조절을 개선하고 임신 가능성을 최대 90%까지 높이며 더욱 균일하고 건강한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암컷 토끼가 임신하는 데는 약 30일이 걸립니다. 새끼를 낳기 전에 평화롭고 깨끗하며 지프로 완감을 댄 출산 장소로 옮겨줍니다. 이 장소는 새끼를 낳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둥지를 만들 때에도 어미가 본능적으로 가슴과 배의 털을 끌어내 둥지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털이 없는 새끼가 추위에 가장 취약한 시기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천연 담요가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배에 6마리에서 8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후 젖떼기는 갓 태어난 토끼가 태어난 지 약 4주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토끼는 젖을 먹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적절한 온도, 습도, 위생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새끼 토끼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현대식 농장에서는 둥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동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농장 전체는 폐쇄 루프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농부들이 생산성 저하 없이 온도, 습도, 조명, 공기질과 같은 환경 요소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 토끼 사육장은 현대식 공장처럼 통풍이 잘 되고 깨끗하고 보기 좋게 일렬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공동 사육하는 대신 각 토끼는 항균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별도의 케이지에 사육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척이 간편합니다. 각 생산 주기가 완료되면 모든 케이지는 고압물 분사 또는 화염 살균을 통해 노폐물, 털, 병원균을 제거합니다. 각 케이지 앞에는 자동 급식기와 물 공급기가 각 줄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끼들은 경쟁이나 스트레스 없이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펠릿은 신선한 채소, 당근, 고구마, 사과와 함께 사료에 자주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료의 조합은 빠른 성장과 건강한 소화를 촉진합니다. 토끼의 소화관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토끼는 목표 체중인 IE.5kg에 도달하는데 약 75일에서 90일이 걸립니다. 이 체중에 도달하면 수확하여 가공 공장으로 운반할 준비가 됩니다. 다른 육류 생산 동물에 비해 토끼는 성장 기간이 가장 빠른 동물 중 하나이며 덕분에 성장 속도가 빠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취, 냄새 관리, 물림 위험이 있는 스컹크와 달리 토끼는 온순하고 온순하며 다루기 쉽습니다. 작업자가 손이나 부드러운 장갑을 착용하여 토끼를 간단히 집어 올릴 수 있는데 이는 도축 전 스트레스를 줄여 고기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끼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까요? 현대 도축 및 가공 라인은 토끼가 공장으로 운반된 후 이동하는 곳입니다. 불편함을 예방하고 근육 경련을 없애기 위해 기절시킨 후 뒷다리를 거꾸로 매달아 조용하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리 과정 내내 일정한 질감을 유지합니다. 그 후 털 제거기로 옮겨져 피부나 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바깥 털만 제거합니다. 다리나 목 주위를 살짝 자른 후 꾹 눌러주면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습니다. 가죽을 제거한 후 내장을 제거하고 그 후 사체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그 후 뒷다리, 등심, 목살 등으로 부위를 자른 후 진공 포장하여 신선도 유지 및 위생기 기준을 준수한 후 고객에게 판매됩니다. 이 사랑스럽고 순한 토끼들이 사람에 의해 맛있는 음식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궁금하시죠? 토끼고기 본연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구워서 먹습니다. 마늘, 후추, 올리브, 오일, 그리고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허브로 만든 양념장을 숯불이나 오븐에 굽기 전에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구워지면 겉은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지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토끼고기의 맛은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중간 정도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볍고 맛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기름지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봄 축제나 다른 전통 행사에서도 자주 먹습니다. 토끼는 독일, 미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여러 서구 국가에서 가축으로 기르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부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일요일 아침, 아이들이 마당에 알을 꺼내도록 신비로운 토끼가 알을 낳는 이야기와 함께 부활절 토끼는
수백만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친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절 토끼가 부활절과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토끼의 기원은 17세기 독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마리의 토끼가 매년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초기 독일인들은 토끼가 새로운 생명, 봄, 그리고 풍요로운 다산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길고 혹독한 겨울 이후의 부활, 희망,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달걀 그림도 있었습니다. 달걀을 낳는 토끼는 다소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민속에서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두 가지 상징이 결합되어 독특한 전통을 형성하면서 이러한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 생각에 토끼는 인간 사회에서 분명 매혹적인 이중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순수함과 쇄신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자연 서식지를 벗어나 유입되었을 때는 심각한 환경적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종이 문화적 맥락, 지리,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 따라 이처럼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한편 현대 토끼 사육은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고단백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인류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사려 깊은 설계, 기술 통합, 그리고 적절한 복지 고려를 바탕으로 이러한 농장들은 특히 식량 안보 문제가 심화되는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축산업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특히 호주와 같은 지역에서 외래 침입종으로서 토끼의 역사는 생태적 균형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사냥을 위해 토끼 몇 마리를 풀어주는 것처럼 작고 선의의 행동조차도 토착 환경에 막대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기간 동안 존경받는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토끼와 환경관리 또는 상업적 육류 생산에서의 역할 사이의 대조는 판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성찰해야 하기엔 선여차례 할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이 필요, 신념, 그리고 상황에 따라 동물을 어떻게 다양한 역할에 적응시키는지에 대한 더 넓은 주제를 시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농업, 생태학, 민속학의 관점에서 보던 토끼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의 관계, 생태계 관리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전통, 과학, 경제가 어떻게 우리 주변의 동물 세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